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정부 수립하자마자 그 한국 전쟁을 이제 맞이했고 그 이후에 소위 동서냉전과 진영 간 이념 양극화가 심화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절대적인 빈곤과 또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해낼 수 있는 그런 책임, 역할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 국방이라든가 치안, 이런 질서 유지에 한정이 돼 있었죠. 그러다가 1960년대, 또 이제 80년대를 이제 산업화 시기라고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이때는 소위 관주도, 관이 모든 것을 주도했던 사회발전, 국가발전, 경제발전을 주도하던 시기였었죠. 그래서 정부 주도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공무원제도와 관료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제 고도의 중앙 집권적인 그런 형태를 유지하던 그런 시기였었죠. 세 번째 시기는 이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10년까지 그 시기를 일단 민주화 시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민주화 외에 이 시기를 대표한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민주화, 세계화, 그다음에 ICT입니다. 정보통신기술 발전. 일단 민주화가 이제 1987년 제도적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시민 사회가 이제 발전을 했고, 그다음에 시민의 그런 정치, 행정 참여가 급속하게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부분이 이제 함께 성장을 하면서 정부는 더 이상 민간을 끄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시장을 조정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또 지방 자치가 이루어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물결이 일면서 소위 정부에도 민간의 경쟁력을 접목해야 된다라는 소위 신공공관리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그다음에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당시 그 정보통신혁명이 우리 이제 사회에 들어오면서 소위 그 전자정부라는 이제 개념이 도입됐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2010년부터 향후 20년, 30년 후 과연 정부가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가져야 되는지 여러 상황들이 지금 변하고 있죠. 이 상황 변화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국가형성 시기부터 산업화 시기, 민주화 시기까지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정부는요, 그래도 시대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나름대로의 그 아레나를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이제 중요한데, 문제는 뭐 저출산, 고령화, 복지 수요 확대, 저성장 기조 무착화, 굉장히 복잡한 난제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정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이 글로벌 문제들도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미래의 그 정부의 역할 또는 책임은 정부 개별적으로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난제들, 그다음에 글로벌 문제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정부는 글로벌과 협력해야 되고, 시장과 협력해야 되고, 또 그 시민사회와 협력해야 되고, 또 기계와 협력해야 되는 소위 융합의 시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좀 중요하게 다른 부분이 이 지능형 기술의 급속한 발전입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장에서 다시 조금 말씀드리자면요. 현재 그 인공지능 기술을 포함한 그 물리나 자동화 기술의 발전을 인해서 가장 직접적이고 또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일자리와 경제라는 부분에 사실 의문을 제기하실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실 기계가 거의 모든 것을 다 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 일자리를 놓고 소비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개인적인 성취 또는 그런 보수, 급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외계인이 지구에서 일자리를 구한다라고 하는 가정을 해보죠. 그렇다면 기업들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아마 외계인들을 고용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외계인을 고용한 일부 성공한 기업가나 또는 투자자들은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겠죠. 반면에 일자리를 잃게 된 일반인들은 소비할 여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지금의 그 상위 5%의 그 부의 집중도가 아니라 상위 0.1%로 부의 집중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나머지 99.9%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이 99.9%의 사람들이 빚을 내 가지고 소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지속 가능한 그런 대안이 아니겠죠. 예. 그렇다면은 생활품, 생필품을 생산하는 것 이외에 기업들은 도산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외국인은 물건을 사지 않고 소비를 하지 않고, 그리고 소비를 진짜 해야 될 일반 노동자들은 소비할 돈이 없게 되는, 이는 결국 경제적인 파탄으로 갈 수밖에 없고 자본주의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정부가 이러한 그 극심한 불균형을 시정한 조정자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기본소득 제공을 통해서 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의 방안이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이 구매력을 갖도록 유도를 하고 소비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미래 정부의 중요한 아레나 중에 하나는 뭐 전반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결국 소비자의 낮은 임금을 이제 보충하는 것에 아마 초점이 맞춰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소득 보장에 쓸 재원은 어디서 나오냐? 소위 그 상위 0.1%의 자동화세를 이제 신설을 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좀 종합을 해서 미래 정부의 비전과 목표를 일단 설정을 해봤습니다. 먼저 미래 정부가 추구해야 될 비전으로는 변화에 유연하고 국민이 원하는 행정 서비스를 스스로 찾아서 제공하는 지능형 정부를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는 글로벌, 시민, 시장, 이 스마트 기계와의 협업과 공존하는 정부, 그리고 변화와 수요에 유연한 감각지능 정부로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인사혁신의 비전과 목표는 이와 같습니다. 먼저 비전은 관료제의 창조적인 해지를 통해서 새로운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는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조직 문화와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미래환경 변화와 미래 정부 형태에 적합한 공공 인재상을 정립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개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지원할 수 있는 인사제도 마련,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정했고요. 그리고 추진 방향으로는 어떻게 인재를 고를 것인가, 어떠한 인재를 고를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고 보상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긍지와 긍지와 이제 보람을 갖고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부수한 인재들을 잘 활용할 것인지 방향성을 정해봤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실행 과제 부분인데요. 말씀드린 인재상과 관련해서 인재상, 그다음에 인재를 채용하고 육성하는 방안, 그리고 인재를 평가하고 보상하는 부분, 그다음에 복지 부분, 그다음에 활용도 측면에서 각각의 실행 과제들을 도출을 해봤습니다. 이 실행 과제들이 선행되기에 앞서서요. 인사혁신의 비전이 창조적인 그런 관료제를 해체하기 위해서 먼저 기반적으로 수행이 되어야 될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직업공무원제에서 자유공무원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공무원제에서는요, 신분에 따른 차별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희망에 따라 정규직이나 임시직군, 계약직으로 자유공무원직군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조직 측면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수평형, 현장형 조직 도입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공직사회 의사결정체계는요, 사무관, 과장, 국장, 실장, 차관, 차장이라는 장관 너무 많아요. 거쳐야 될 때가. 애플처럼 직접 잡스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직접 컨택하는 그런 현장형 조직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우리 정부 조직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좀 뒤떨어져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상이한 직렬 출신들이 하나의 그런 일, 사업,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순간 자발적으로 모였다가 또 일이 끝나면 흩어지는 소위 태스크 플로시업도 구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 기반 과제는 이제 직급체계의 단순화죠. 특히 기술이 발전하면서 퇴화될 수 있는 직무, 그다음에 또 새롭게 나타날 직무들을 이제 발굴을 해서 직무를 이제 재설계할 필요가 있고, 또 직군과 직렬도 재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5급 공무원 채용에 좀 단계적인 축소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무원 채용을 할 때도 이런 시험 방식이라든가
또는 이 시험 교육 과목도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장기적인 좀 측면이긴 하지만 그 정부 운영을 위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한번 좀 개발해보고 좀 도입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비트네이션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 굉장히 유사한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AI가 접목된 그런 그 정부 운영 체제를 통해서 의사결정도 해보고 국정 운영과 행정 서비스를 수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물론 이걸 지금 중앙정부에다 바로 도입해서 사용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일단 뭐 작은 시정부라든가 또는 뭐 서울의 한 구청 정도에서 일부 섹터를 이런 OS 시스템을 활용해서 한번 실험해 보는 것도 방안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인재상인데요. 크게 세 가지 인재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공채 인재상. 첫 번째가 그 르네상스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뭐 이미 16세기 나왔기 때문에 이제 네오 르네상스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는데요. 결국은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그런 감수성, 이런 사생 능력, 특히 인간 본연의 능력과 특히 그 공직 사회만이 갖고 있는 그런 소명, 그리고 정책과 서비스의 일을 담아낼 수 있는 인재가 네오 르네상스형 인재입니다. 그다음에 융합 통섭형 인재는 고유의 전문 영역을 다른 영역까지 융합, 통섭함으로써 과거의 그런 그 행정, 정책의 그런 패러다임을 아주 창조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인재인데요. 뭐 제2, 제3의 그런 영역들을 좀 융합적이고 통속적으로 바라보면서 정책을 해결할 수 있는 인재가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변화 적용형 인재인데요. 그 급변화는 그 미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또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인재입니다. 미래는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미래 인재가 요구하는 능력 중에 하나는 빠른 그런 상황 판단, 빠른 대응 능력, 그리고 이를 빨리 정책으로 구현해서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개가 이제 인재상이고요. 그다음에 인재의 그 채용과 이제 그 양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단 그 직무 다음이즘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새로운 이제 기술 발달에 따라서 분명히 없어진다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퇴화되거나 또는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직업들을 발굴을 하고 이에 따라 이제 인력 계획도 수립을 하고 또 인력도 재배치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퇴화 직무는 아무래도 그런 AI